잡지사 5호 두 번째 페이지, 도시의 맛을 제대로 음미하는 도시인문학자, 도시 미슐랭, 숭실대 글로벌 통상학과 교수로도 계신 정희섭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학자 정희섭입니다. 오늘 참 기운이 좋으십니다. 작가님은 딱 만나 뵐 때마다 파이팅이 넘치는. 언제나 에너제틱입니다. 예, 제 기운이 항상 좀 실하거든요. 예, 좀 보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도시의 맛 5번째 시간으로 찾아왔는데요. 우리 작가님이 보니까 이제 유튜브 영상에 달린 댓글을 꽤 꼼꼼히 좀 찾아보시는 읽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는 뭐 꼼꼼히 보는 편이고요. 보면서 뭐 이 상처도 받고 또 이렇게 아주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뭐 가장 기분 좋은 댓글이 있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뭐 칭찬하는 댓글이 좋고요. 이렇게 유익한 방송이 없다. 이런 칭찬을 들으면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리고 부족한 것도 메우려고 하고요. 뭐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거잖아요. 예. 인간도 춤추게 하고 뭐 춤도 출 뻔했습니다. 식물도 더 성장하게 하고 우리가 판소리에서 왜 잘한다 뭐 얼쑤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더 힘이 나서 소리꾼들이 하듯이 이렇게 날카로운 지적도 물론 좋은 그런 댓글이지만 칭찬하는 댓글, 추임새 댓글 좀 넣어달라. 추임새 댓글.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옵니다. 작가님의 그 명저, 도시의 맛 책이 참 저도 찾아보고 싶습니다. 사보고 싶습니다. 이런 댓글도 있던데요. 아유, 그럴 땐 더 좋죠. 춤추시죠 그때는. 네, 그럴 때 뭐 덩실덩실. 도시의 맛이 저도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고 쉽게 빨리빨리 잘 읽히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더보기란, 너튜브 더보기란에 보면 제가 링크를 하나 달아놨으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구입하시면 꽤 큰 퍼센트로 할인을 또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많이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수천 년의 시간이 쌓인 도시 이탈리아 로마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도 있고요. 저희 프로 세계사 시간에도 뭐 어떤 물건의 기원, 유래 이런 걸 알아보면 뭐 10중 8구 다 로마 제국 얘기를 하게 돼서 또마 제국 뭐 이런 말도 저희가 막 하고 하는데 그 정도로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 이야기입니다. 잠깐 최전성기 시절의 로마는 뭐 그 위세가 어느 정도였다고 봐야 될까요? 뭐 너무 대단한 제국이었고요. 네. 모든 길은 뭐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뭐 어느 정도 상상해야 될까요? 뭐 북부 아시아, 유럽 전역, 중동, 심지어는 영국의 일부까지를 다스렸고요. 천년 제국이죠.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로마를 볼 때는 육체의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 이게 바로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말인데요. 저도 이제 뭐 5번, 6번 정도 갔을 때는 뭐 사진 찍고 이러느라고 눈으로만 봤는데 계속 가니까 마음이 열리면서 로마를 마음으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거지? 마음의 눈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 20번 가게 되고 30번 가게 되고 유럽 갈 때마다 그 감동을 합니다. 얼마나 로마라는 제국이 인류사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걸 보면서 점점 이렇게 마음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영어로 하면 all roads leads to Rome인데 저는 이렇게 다시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All the European histories are originated from Rome. 근데 좀 이렇게 명언 느낌치고는 좀 기네요. 모든 유럽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로마에서 기원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모든 게 로마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 도시로서의 로마는 그 기원전 753년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로마력이 753년부터 그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중동 그리고 섬나라 영국까지도 지배를 했던 정말 대단한 제국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로마 제국의 그 법체제, 정치 제도, 군사 제도는 현대 국가에서도 응용을 하고 있고요. 뭐 이렇다 보니까 로마는 역시 세계 역사의 중심이었고 지금도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쉽게 말할 수 없는 계속 파고 파도 계속 나오는 고고하게 어떤 원초 같은 본주와 같은 그런 도시가 전 로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육체의 눈으로도 마음의 눈으로도 충분히 즐기신 정희섭 작가님이라 하실 얘기가 엄청 많으시다는 게 딱 느껴지는데요.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만화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즐겨 읽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신화이긴 하지만
그 로마나 이탈리아 문화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을 해서 로마 제국까지 이어지는 메타서사, 엄청난 서사지요. 그래서 고대인의 그 정신과 상상의 세계를 그 반영하는 약간은 뭐 신도 나오고 인간도 나오고 인간과 신이 싸우는 그런 네. 허무맹랑한 이야기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권선징악이 나오고요. 네. 또 애절한 러브 스토리가 나오고 그리고 무시무시한 복수와 질투까지도 나오는 엄청난 메타서사라고 아니할 수가 없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대까지 이어져서 네. 그 미국 작가 그 토마스 불핀치라는 사람이 네. 다시 그 재구성해서 썼고요. 아. 그리고 독일 작가 구스타프 슈바브라는 사람도 네. 재편집을 했고 어. 가장 최근에는 에디스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다 현대적인 방식으로 또 재출판을 했습니다. 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영어 강독 시간에 네. 이 에디스 해밀턴의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가지고 예.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이 로마 신화라고 하는 것은 뭐 철학자, 문학가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었죠. 예컨대 그 시치푸스의 신화는 그 예. 알베르 까뮈의 작품 제목이면서 네. 그가 주장했던 어떤 부조리를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로 인용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모로라고 하는 귀스타프 모로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이 그 그리스 신화를 그 묘사한 그런 화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네. 비너스도 나오고 아폴로도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도 그리고 했던 화가도 있고요. 심지어 우리나라의 듀엣 아주 옛날에 네. 오성과 한음이 아니고 오선과 한음, 오선과 한음. 오선과 한음이라는 예, 그 예. 어떤 듀엣이 있었는데 예. 그 시치푸스의 신화라는 그 노래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또 BTS의 노래 중에서 그 예. 디오니소스가 있는데요. 이 디오니소스가 바로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렇지. 그 바로 술의 신이죠. 예. 이렇게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네. 빠지지 않고 영향을 미친 게 바로 그 그리스 로마 신화고 네. 그리고 신경과학 분야에도 쓰입니다. 신경과학 분야? 신경과학을 뉴럴로지라고 하는데 예, 이 예. 뉴로라고 하는 것이 예. 그리스 말 뉴론에서 나온 겁니다. 예. 그리스 말 신경이란 뉴론에서 나온 네, 네, 거고 네. 실제로 그 네우루스라는 신이 네. 이 뭉게구름이라는 뜻인데요. 아.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문학 심지어는 현대 과학에까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인류 문명의 어떤 원초와 같은 예, 그리스 로마 신화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라는 도시 이름은 어디서 유래한 겁니까? 로마라는 도시 이름은 그 기원 전에 753년부터 716년까지 기원 전입니다. 예. 로마를 통치했던 로마 왕정의 첫 번째 왕 로물루스에서 그 로마라는 이름 기원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개젖 그렇습니다. 먹고 자란 그 아기 중 늑대의 한 젖을 명인가요? 이렇게 늑대의 먹고 젖. 예. 자란 함께 자란 그 자기의 동생 예. 레무스를 그 죽여버리고 어. 자신의 이름을 따서 로마라는 나라를 창건했다. 이런 스토리텔링이 있고요. 예, 예. 그래서 뭐 로물루스 로마 뭐 어감상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보통 도시나 나라가 이렇게 A로 끝나면 R로 끝나면 땅을 의미하는 데가 많습니다. 뭐 아르메니아도 있고 갈리아도 있고 로마도 있고 예. 그래서 이 로물루스의 땅이다. 어. 로마가 로물루스의 땅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 그리고 그렇군요. 또 하나의 설은 그 로마라고 하는 것이 그 테베레 강의 옛 이름이 있습니다. 로마를 흐르는 강인데요. 네. 그 강의 이름이 그 루몬입니다. 루몬. 아. 그 루몬에서 그 로마가 나왔다. 뭐 이런 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설은 뭐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않은 게 좋은 네, 네. 겁니다. 뭐 내 설이고. 주장이 옳다. 네. 이게 아니라 이런 설도 있고 저런 설도 있는 네. 것이죠. 다 일리가 있어 보이네요. 예.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로마의 유적지들을 하나씩 둘러보면서 또 이야기를 뻗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로마 하면 저는 이제 최근에 글래디에이터 2를 봐서 그런지 콜로세움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콜로세움은 진짜 너무 그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는 건축물인 것 같은데 당시 로마인들에게 이 건축물 어떤 의미였다고 보십니까? 정말 대단한 의미였고요. 말씀하신 대로 로마 하면 떠오르는 것, 로마를 상징하는 그 랜드마크입니다. 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말은 그 거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아, 그래요? 거대하다라고 하는 그 라틴어 콜로살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 명칭은 그 플라비오 암피테아트로 이 원형 극장입니다. 플라비오 그 황제의 이름을 따서 원형 극장인데요. 네. 이 원형 극장에서 수많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기원 후 72년에
그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착공을 해서 네. 그 아들인 아주 유명한 황제인데요, 이분도. 네. 그 티투스 황제가 완성을 한 그런 그 건물입니다. 근데 예. 어떤 책에 보면 네로 황제가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아, 그래요? 그 폭군, 그 네로 황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네로 황제가 죽고 나서 내전이 벌어졌는데 네. 그 내전으로 많은 건물이 부서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황제가 다시 황제권을 좀 살려야 되겠다. 재건해야 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만든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렇게 와서 뭐 또 오락도 즐기고 영국도 즐기고 또 말씀하신 대로 글래디에이터의 그 글래디에이터가 나와서 검투사들에서 서로 죽이는 것. 그래서 이건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 예. 사람을 죽이라는 이런 제스처도 만들어내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콜로세움이 그 로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북부 도시의 그 베로나에도 콜로세움이 있고요. 아, 그렇군요. 크고 작은 그런 그 콜로세움이 그 몇 개 정도는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그런 파워와 네. 정신과 문화가 압축된 그런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440년간 콜로세움을 운영하면서 이 안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도 죽고 노예도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동물도 죽고. 동물도 죽고 맞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이름부터 일단 거대하다는 뜻을 가진 콜로세움인데 이게 얼마나 거대합니까? 그러니까 수용 인원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참 거대합니다. 이 남북으로 188m이고요. 일단 규모가 188m. 네, 동서로 156m니까 이게 타원형 경기장이고요. 네. 그 둘레가 527m고 네. 높이가 48m입니다. 지금도 이 정도면 굉장히 큰데 이게 그 당시였으니까 뭐 대단한 건데 그럼요. 여기에 그 5만 5천 명을 수용을 했다라고 하니까 5만 5천. 거의 뭐 상암 월드컵 구장이 한 상암이 6만 조금 넘는데 그 정도 6만 들어가니까. 6천인가? 근데 저 당시에 5만 5천이니까. 그렇습니다. 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 5만 5천 명이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뭐 표도 검사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네. 들어가는 데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네. 근데 그 문이 네. 아치형 문이 콜로세움에 80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수많은 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5만 5천 명이 그냥 한 1, 20분 안에 쫙 들어갔다가 공연을 즐기고 빠져나오는 그런 구조였고요. 예. 그리고 여기도 어떤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1층이 가장 귀빈석이었고 2층은 그 일반석이었고요. 3층은 서서 봐야 되는 약간 슬픈 석, 그 입석이었다라고 합니다. 입석에 있는 분들이 보통 킬 막 이런 거 제일 많이 하죠. 이런 거. 네. 오히려 귀빈석은 가만히 있는데. 예, 그렇죠. 예. 뭐 그런 구조고 예.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이 콜로세움이 한때는 그 채석장이 되어서 전쟁 중에 이 313년에 예. 그 밀라노 칙령이 반포가 되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면서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를 하다가 이제는 교회의 시대다, 성당의 시대다, 성당을 막 지어야 되는데 재료가 없으니까 콜로세움에 가서 콜로세움에 쓰인 그 화강암 덩어리를 뜯어다가 아, 진짜요? 예, 교회를 졌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일부 약간 훼손이 되기도 하고 그랬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던 것을 요 근래에 들어서 이 교황령에 의해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복원이 된 것이고요. 뭐 어떤 흑역사가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 영화나 다큐 보면 막 물을 끌어다 와가지고 해전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대단한 기술력과 엄청난 규모의 콜로세움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인의 오락의 장이 콜로세움이라면 로마인들의 삶을 볼 수 있는 곳도 어디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저는 뭐 당연히 그 포로 로마노를 저는 선정을 했고요. 여기가 바로 그 고고학의 현장, 살아있는 고고학의 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기서 정치를 논하고 또 회의를 논하고 또 수많은 상거래가 벌어졌던 그 로마 시민들을 위한 그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콜로세움만 보시고 오시는데 바로 옆에 포로 로마노가 있거든요. 여기를 꼭 보셔야 되고요. 광장 개념인가요? 그렇습니다. 광장도 있고 신전도 있고 뭐 길도 나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 안에 그 유명한 그 불의 여신 베스타 신전이 이 안에 있고요. 또 미의 여신 비너스의 신전이 있고요. 또 농업의 신 그 사투르누스의 그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베드로가 갇혀 있던 그
메르티노 감옥이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 자체만으로도 고고하게 소재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 안에 그 유명한 또 환전이 이루어졌던 바실리카 에밀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환전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네. 로마 제국이 로마가 워낙 유명한 도시이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장사를 하러 오는 겁니다. 네네. 심지어는 그 중국에서도 왔어요. 비단길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환전을 해줘야죠. 그렇죠. 자기네 나라 돈을 갖고 왔으니까 금을 바꿔주든 은을 바꿔주든 환전을 해줬으니까 환전이 너무 중요한 그 당시의 행위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환전소까지도 마련을 해둔 것이죠. 예. 또 그 안에 원로원도 있었고 네. 뭐 여러 가지 또 로마의 건국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로물루스의 무덤도 있습니다. 예. 안 봐서는 안 되는 꼭 봐야 되는 강추 중에서도 가장 강추하는 그런 장소가 그 그래요. 포로 로마노가 되겠습니다. 굳이 콜로세움까지 갔는데 그걸 안 보고 오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를 설명을 하자면 네. 좀 성질이 다른 것인데 그 나보나 광장이 있습니다. 예. 그 유럽에서 이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겁니다. 네, 네. 요즘에 이제 SNS를 하는데 예전에는 광장이 그 SNS 같은 앱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네요. 예. 여기서 소문도 만들어내고 뭐 무슨 정보도 얻고 그러는 건데 네. 고대 그리스의 그 아고라가 바로 그 광장의 기원인 것이죠. 네. 근데 이 나보나 광장에 너무 아름다운 그 분수가 있습니다. 여기 너무 유명한 그 세 개의 분수가 있는데 네투노 분수, 네. 그다음 피우미 분수, 모로 분수가 있는데 예. 이 중에서 그 피우미 분수가 미켈란젤로에 필적하는 천재 건축가 그 유명한 잔 로렌초 베르니니가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너무 유명. 베르니니는 뭐 곳곳에 야외에다가 네. 그런 석상이라든가 조각을 만들어 놓은 그런 조각가인데요. 네. 이 분수 안에 그 유럽의 도나우강, 인도의 겐지즈강, 네. 이집트의 나일강, 네. 심지어는 아르헨티나의 라플라타 강을 뜻하는 4개의 그 거인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피움이라는 말 자체가 강이란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그 강을 상징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그 환상적으로 만들어 놨고 예. 여기서 이제 이 주변에 이제 그 식당이 많으니까 분수 보면서 밥도 먹고 와인도 마시고 젤라또도 먹나요? 젤라또도 먹고 쌍그리아도 마시고 하는 것이죠. 야, 궁금하다 진짜. 그리고 이제 로마에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라고 하는 바티칸이 또 있지 않습니까? 사실 로마의 문화는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신화에서 파생된 것들이 많은데 또 이제 바티칸이 그 안에 있다는 것도 좀 신기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신기한 그런 것이고요. 상주 인구가 250명이 안 되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도시면서 국가. 250명? 네, 250명밖에 안 되고 예. 실제로 그 교황께서 사시는 카톨릭의 총 본산입니다. 네. 그 교황님이 그 바티칸의 그 국가 원수이고요. 네. 바티칸이 얼마나 작냐 그러면 그 쉽게 말하면 여의도 면적의 6분의 1. 항상 이럴 때 보면 여의도. 네, 그렇죠. 여의도 면적의 6분의 1. 야. 뭐 좀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 바티칸을 뭐 안 보고 올 수가 없고 이 바티칸은 그 어떻게 보면은 이탈리아 국민의 90%가 카톨릭 신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신자들의 심장 같은 고향 같은 그런 곳이고요. 예. 중요한 역사적 사실은 뭐냐 그러면 1929년 2월 11일에 이탈리아의 무시무시한 독재자 무솔리니. 그 베네토 무솔리니와 네. 교황청에 있었던 교황 비오 11세가 네. 그 라테라노 그 조약을 맺으면서 예. 완전히 주권을 가진 독립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솔리니가 참 독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것을 내어준 것이죠. 그렇구나. 그래서 예. 그 국명은 바티칸인데 바티칸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네. 그 정원입니다. 정원을 뜻하는 그 바티쿰에서 바티칸이 나왔는데 그 베드로 광장을 보면 정말 정원 같아요. 예. 평평하게 되어 있고. 네. 근데 하나의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여권이 아니라 독자적인 여권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규모는 작지만 그 군대도 있습니다. 물론 스위스 용병을 데려다가 쓰는 거지만. 그렇죠. 250명 상주하니까 용병을 써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국과 그 엠베서더 대사급 관계를 맺고 있고 우표도 발행하고 신문도 독자적으로 발행하고 재밌다.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송 CBS 같이 CBS 라디오 방송국 같이 예. 또 방송국도 운영하고 있고요. 뭐 감사합니다. 그런 작은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솔리니 때도 주권국이 된 줄은 몰랐네요. 바티칸에 들르면 우리가 꼭 봐야 될 거, 요거는 꼭 보고 와라 추천해 주실 게 또 있으실까요? 이 바티칸이 작지만 볼 것으로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성 베드로 대성당의 그 쿠폴라는 그 돔을 말합니다. 성당의 돔을 쿠폴라라고 하는데 네. 정말 대단한 세계에서 가장 큰 쿠폴라지요. 그리고 그 안에 그 바티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그 박물관에 그 수많은 뭐 라파엘로의 방도 있고 뭐 시스티나 예배당도 있고 예. 특히 시스티나 예배당 안에는 그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이 있고요. 네. 또 산드로 보티첼리의 그 모세의 증명이라고 하는 명작도 있고 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 베드로 성당이 그 바실리카 디 산 피에트로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피에트로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피에트로가 바로 베드로죠. 피터. 네, 예. 피터죠. 예, 피터. 예. 피에트로를 근데 그것도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모를 수 있죠. 피에트로가 예. 누구냐. 그래서 뭐 여기를 보시면 너무 좋은데 그 많은 분들이 그 천지 창조, 뭐 아담의 창조라고 부르는 그 시스티나 예배당의 그 천장화를 뭐 그렇게 주로 한국에선 부르지만 네. 원래는 그게 맞습니다.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화가 원래 이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말로 하면 소피토 델라 카펠라 시스티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C. 네, 그러니까 C. 좋습니다. CC. 바로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화가 정식 용어가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은 꼭 놓치지 않고 네. 오셔야 되고 네. 길이가 뭐 41.2m에다가 폭이 13.3m니까 이 그림을 미켈란젤로가 그렇죠. 눈병을 되그렸냐, 얻으면서 진짜. 네. 온갖 관절염을 얻으면서 안 생길 수가 없겠어. 네. 예, 규모가 그 정도인데. 그렇습니다. 4년 동안 그렸다라는 예. 것이 너무 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 대단하죠. 근데 작가님 듣기로는 올해 그 2025년이 희년이라고 해서 사람이 너무 이제 붐빌 예정이니까 웬만하면 올해는 로마 안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고 전 동의를 하는 게 희년이 뭐?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자인데요. 네. 그 희자가 그 복희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축복을 주는 해라는 뜻입니다. 네. 그 구약 성경 레위기 25장에 이 희년에 대해서 나옵니다.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하는데요. 히브리 말로는 요벨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안식일이 7일마다 돌아오죠. 네. 그러면 안식년이 그 7년마다 돌아옵니다. 그렇죠. 교수들도 7년마다 안식년을 갖죠. 네.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7번이 오니까 77이 49, 49년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에 49년이 지난 그 7개월이 지난 예. 그 다음 해로 넘어가서 네. 50주년이 되는 것이죠. 예, 예. 그 50년마다 들어오는 어떤 돌아오는 네. 그런 축복받은 해다. 이런 게 희년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뭐 49년으로 해야 된다라는 설도 있고 네. 그 레위기 25장이 성경이라고 다 뭐 이렇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49년이 희년이다. 어떤 분은 뭐 50년이 희년이다. 심지어 어떤 교황은 지금의 희년을 50년에서 25년으로 이렇게 그 좀 반으로 해놨습니다. 지금은 이제 25년. 아 그래요? 네, 1470년대부터는 예. 25년에 한 번씩 희년이 돌아오고 야. 그 중에서 정기 희년이 있고 또 특별 희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교황은 33년 만에 한번 돌아온다 이렇게 희년을 이렇게 지정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근데 지금은 25년, 2000년에 대희년이 있었으니까 2025년이 희년이 맞고요. 이제 신자들이 다 몰려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 레위기 25장의 그 요벨은 뭐냐 그러면 네. 그 양의 뿔입니다. 그런 성서 영화 보면 어떤 네. 목동이 이걸로 뭘 알리잖아요. 나팔 뿔 불죠. 불면서. 오. 그렇습니다. 네. 이걸 불어서 이 축복의 해를 알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네. 희년에 보통 노예를 해방하고 이자를 탕감을 해주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은 너무 기니까 50년은 너무 기니까 25년으로 최소한 한 번 태어나면 한 번은 경험하게 하자. 이래서 아마 그 교황께서 그 25년으로 반으로 잘라도 되는 거야? 줄였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야. 그 당시에는 뭐 교황 마음이었으니까요. 네. 어쨌든 올해가 그 희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잘못 가면은 뭐 희년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니까 숙박비가 그렇겠네. 2배, 3배 오르고 예. 음식값도 또 덩달아서 오르고 하니까 나는 뭐 가진 게 돈밖에 없다. 뭐 그러면은 지금 가서 300불에 잘 것도 난 1000불 내고 잔다.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예. 굳이 뭐 신자도 아닌데 그 신년에 괜히 가서 덩달아서 그렇지. 뭐 이 과도한 숙박비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말이 있는 것이죠.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예. 그리고 이제 로마 하면 그 오드리 헵번이 나온 영화죠. 로마의 휴일에도 등장하는 곳입니다. 트레비 분수가 참 유명한데요. 아, 그렇습니다.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지면 내가 나중에 로마를 다시 오게 된다 이런 속설도 들어봤는데
던져보셨나요 혹시? 저는 뭐 많이 던져봤습니다. 많이 던져봤어요. 뭐 또 많이 던져보셨어요. 이렇게 뭐 큰 돈이 아니니까요. 뭐 몇 센트도 던지고 뭐 1유로도 던지고 하는데 네, 다시 돌아오셨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던지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던지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던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방법이 이 있어요? 예. 분수를 이렇게 등을 지고 던져야 됩니다.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아, 그래요? 분수의 등을 던지고 예. 왼손으로 잡는 게 아니라 예. 왼손잡이도 왼손으로 잡으면 안 되고요. 오른손으로 잡고 이 왼쪽 어깨로 이렇게 던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던지는데 어떤 분은 막 이렇게 던지고 거기에 구멍에다 넣으려고 막 이렇게 던지고 하는데 예. 이렇게 던져야 오는 거고. 그래서 한 번을 던지면 로마에 다시 오고 두 번을 던지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오고 예. 그리고 동전을 3개를 한꺼번에 던진다. 3유로 쓰면 그때는 축복을 받는다. 예.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마케팅인 것 같고요. 포즈가 중요하구나. 네, 포즈가 굉장히 중요하죠. 샤워하고 약간 타월 털듯이 이렇게. 네, 이렇게 앉아서 던져줘야 되는 것이. 이것도 참고하세요. 네. 오드리 헵번과 뭐 그레고리 팩이 뭐 이 트레비 분수 근처에서 뭐 또 로마의 그 스페인 광장에서 다녀서 뭐 로마가 역사와 전쟁으로 대변됐던 그런 이미지가 로마의 휴일 한편으로 낭만이라고 하는 색깔이 채워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고요. 예. 정말 저는 이 로마의 휴일도 뭐 로마의 간 거만큼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요? 뭐 배우들이 다 작고 하셨죠. 너무 명작이죠. 아쉽습니다. 네, 트레비 분수의 작가님 말고도 동전을 던진 사람이 전 세계에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 남산 자물쇠처럼 한 번씩 수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거를 합니다. 이 수거를 언제 하냐 그러면 일주일에 3번을 합니다. 일주일에 3번? 네, 하도 많이 쌓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뭐 다 던지니까요. 뭐 저는 뭐 몇십 번 던졌으니까요. 그래서 일주일에 그 3번을 그 던지고요. 수거를 하고 그 2023년에 그 수거된 동전을 계산을 해보니까 그 160만 유로. 정말요? 네, 한 번 수고 1년에 그 160만 유로니까 1년에 그 한 뭐 24억 무슨 지금 환율로 얼마나요? 한 30억 되나요? 그 돈이 이렇게 거치는 겁니다. 이거 쏠쏠한데요. 네. 그 시 입장에서는. 근데 그걸 뭐 이렇게 걷어서 사사로이 쓰는 게 아니라 그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쓴다라고 하니까 제가 경솔했습니다. 과감하게 기부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네요. 던지면 기부할 땐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이 트레비 분수를 한 가지 알고 가야 되는데 이 트레비 분수가 그 이탈리아의 유명한 건축가 그 니콜라 살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니콜라 살비가 1732년에 설계를 하고 또 그에 못지않은 유명한 그 건축가 그 피에트로 브라치라는 사람이 1762년에 한 30년 지나서 그 완성한 그 로마 시대를 대표하는 바로크 양식의 그 분수다. 요것도 알고 보면 좀 약간 더 재밌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니콜라 살비와 피에트로 브라치가 이 도시 문학을 완성시키는 사람이다.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각을 보면 그 바다의 신, 로마 신화에서는 넵튠이라고 하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 포세이돈이라고 하는데 그 포세이돈도 있고요. 그리고 좌우에 그 여신이 2명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분수 뒤에 있는 그 건물 위에 그 4명의 그 여인 조각이 있는데 이게 바로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뜻하는 그 여신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미학적이고 아름다운 분수입니다. 이것도 이제 알고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로마 목욕탕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좀 과장한 표현으로 로마는 목욕탕 때문에 망했다 이런 표현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는 왜 나온 걸까요? 정말 대단한 목욕 문화를 로마는 가졌습니다. 사우나 문화, 그 목욕 문화를 가졌는데 저는 그 몇 년 전에 그 일본 만화 중에서 그 테르마이 그 로마이라는 그 영화 그 만화가 있었는데요. 이 영화도 됐습니다. 드라마도 됐고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그 일본의 목욕탕 문화와 로마의 목욕탕 문화를 비교하는 그런 만화였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 완전히 호구가 아니라 그 역사적인 것을 곁들여서 그런 그 그린 만화인데요. 로마 사람들의 그 목욕탕에 대한 그 사랑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목욕탕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단순히 몸을 씻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그 사교의 장이었습니다. 이 안에 사우나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뭐 이렇게
구장도 있고 심지어는 그 도서관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우나 안에, 사우나 목욕탕 안에서. 안에. 요즘에는 그 카공족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카공족이 아니라 목공족이 있다. 목공족이 있다. 목욕을 하고 목욕하면서 공부하는. 때를 밀고 났더니 좀 지적인 게 부족하다. 이걸 채워야 되나. 때를 예. 덜어냈으니까. 그래서 다시 도서관에 가서 그리스 말도 공부하고 라틴어도 공부하고 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뭐 5성급 호텔의 휘트니스와 같은 그 정도구나. 그 정도의 규모였는데 지금도 로마에 그 콜로세움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 카라칼라 욕장터가 있습니다. 네. 카라칼라가 그 진짜 그 잔인했던 그 황제였는데요. 그 사람이 거기에 엄청나게 큰 그 로마에서 거의 가장 큰 이 욕장을 만들어서 그래요. 거기서 사람들 모아서 네. 뭐 공연도 하고 사우나도 즐기고 뭐 정치도 하고 뭐 그랬던 것이죠.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로마시에는 그 당시에 그 170여 개의 목욕탕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네. 근데 여기서 뭐 사람들이 그 즐긴 것이죠. 냉탕도 있고 온탕도 있고 뭐 사우나도 있고. 물론 이렇게 뭐 돌리는 뭐 스태퍼라든가 뭐 사이클은 없었겠지만 모래시계 있나요? 모래시계는 그때 아마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네, 어쩌면. 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 물을 그 강에서 론강에서 가져왔고요. 또 장작을 펴서 물을 또 이렇게 물의 온도를 미지근한 탕, 뜨거운 탕, 냉탕 이런 것도 만들었다고 하니까 대단한 기술력이고 세밀했던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몸을 씻고 가는 곳이 아니라 사교를 하고 정보를 얻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과 심지어 정치를 하고 그렇죠. 뭐 그런 장소였다. 이러다 보니까 뭐 로마가 그 너무 목욕을 많이 해서 여기서 좀 약간 여러 가지 나쁜 면이 부작용이 벌어지면서 권모술수와 온갖 그렇습니다. 것들. 그러다 보니까 망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그렇구나. 있는 것이죠. 목욕탕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던 로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는 뭐 꼭 봐야 하는 박물관도 워낙에 많지 않습니까? 사실 뭐 이탈리아 출신 예술가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뭐 도나텔로, 라파엘로 뭐 한 명 한 명 사실 우리가 따로 떼어서 특집을 해도 한 편 한두 편으로 모자란데.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뭐 미켈란젤로의 이야기도 너무 많고요. 나중에 기회를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뭐 라파엘로 이야기도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꼭 봐야 할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 아주 너무 유명한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 보르게세 미술관이 있습니다. 이 보르게세 미술관이 유럽에서는 규모가 크면 박물관이라고 부르고요. 작으면은 미술관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개인 보르게세라고 하는 그 추기경이 자신의 집으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크거나 이렇게 웅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그 베르니니의 그 아폴로와 나푸네라고 하는 그 명작 그 조각이 있고요. 또 라파엘로의 그리스도의 변형이라고 하는 미술사의 한 획을 그은 그 작품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예약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가면 표를 못 사고요. 꼭 온라인으로 하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그 로마 안에 있는 그 바르베리니 궁전이라고 있는데요. 이 바르베리니 궁전 안에 있는 국립고전미술관도 저는 시간을 내서 볼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르베리니 가에서 이제 교황이 나왔는데 그 교황이 바로 우르비노 8세라는 분입니다. 이 우르비노 8세가 이 궁전을 그 이렇게 베르니니한테 그 의뢰를 해서 지어졌는데요. 이 안에도 뭐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뭐 이런 거장들의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 꼭 봐야 됩니다. 여기는. 따로 떼서 한번 하시죠 나중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그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이 소천하고 나서 교황 콘클라베로 인해서 현재는 시스티나 성당이 닫힌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행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로마 현지 시민들은 워낙에 세계적인 관광 도시잖아요. 좀 기분이 어떨까요? 약간 뭐 당연히 역사나 유적에 자부심은 있겠지만 내가 사는 곳이니까 좀 불편함을 느낄 것 같기도 한데요. 이탈리아 사람들 특히 로마 사람들의 그 자부심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느 정도냐 그러면 그 제가 독일에서 독일어 연수를 받을 때 이탈리아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도 독일어를 배우러 왔고요. 이탈리아에서 저는 한국에서 독일어를 배우러 이제 독일에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밥을 먹다가 보면 언제나 그 이탈리아 역사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 친구의 특성일 수도 있지만 이탈리아를 찬양하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부심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우리가 이탈리아를 이겼지 않습니까? 그 딱 이겼더니 한 5분 있다가 국제전화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전화가 왔냐 그러면
나는 이 경기를 인정할 수가 인정할 수 없다. 없다. 이건 불공정한 경기고 굉장히 불쾌하다. 모레노 욕하고. 네. 그리고 예. 막 이 브라이언 넌 이것을 긍정하느냐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이가 긍정한다. 브라이언이시군요. 네, 그랬더니 예. 뭐라 그랬냐 그러면 자기 할 수가 없다. 막 재수하고 싶다. 뭐 이렇게 재수하고 싶다. 재수하고 싶다. 뭐 피파의 개인의 재수를 받아주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친구는 축구는 그렇게 뭐 이탈리아 사람들이 열광적입니다. 열정적이죠. 네. 그런데 이 친구가 대단한 그 자부심을 가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버 투어리즘의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버 투어리즘은 쉬운 말이 아니라 한계치를 벗어난 사람들이 놀러 오면서 현지의 엄청난 사회 문제, 기술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오버 투어리즘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을 좀 싫어하죠. 그만 와라 이제. 그만 와라 이런 표정을 많이 짓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작은 분수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트레비 분수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 2유로씩 입장료를 받겠다. 트레비 분수들? 트레비 분수마저도. 그리고 이미 북부도시 베네치아에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5유로 입도료를 받고 있죠. 우리 들어오면 내야 된다. 뭐 이런 현상이 뭐 벌어지는 것이죠. 저 같은 여행가들한테는 좀 이 희소식이 아니고 나쁜 소식이 그러네요. 되는 것이죠. 이유로 입장료 내고 분수에 안 던지면 뭐 거의 본전인가요? 알겠습니다. 또 현지인의 입장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작가님 이탈리아 현지의 피자, 스파게티도 당연히 드셔보셨을 텐데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역시 이탈리아가 최고인가요? 이탈리아는 정말 뭐 레스토랑의 종류도 뭐 피자리아부터 시작을 해서 에노테카, 트라토리아, 오스테리아, 뭐 리스토란테까지 뭐 이렇게 세분화돼 있다 보니까 피자나 스파게티, 파스타의 맛을 특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데 가면 너무 감동이다, 또 오고 싶다. 가끔 너무 짜기도 하던데 유럽 피자. 어떤 데 가면은 소금을 왜 이렇게 많이 넣냐. 이건 무슨 소금 범벅도 아니고 이 사람들 이렇게 소금 먹고도 혈압을 유지하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근데 너무 짜니까 저는 항상 배운 생존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항상 가서 뭐냐 그러면 저는 센사가 위다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센자라고 하기도 하고 센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센자 살레 페르 파보레. 페르 파보레가 스페인어로 포르 파보라고 똑같습니다. 플리스고요. 그래서 센자 살레가 소금입니다. 그래서 센자 살레. 소금 빼고 주세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팁이다. 그래서 뭐 어떻게 특정 지을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뭐 스페인 사람들과 더불어서 뭐 점심만 3시간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야말로 쾌락이고 역시 가치관이고 나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고 축구와 더불어서 빠질 수 없는 화제가 바로 이 음식인 것이죠. 너무너무 이렇게 진심인 거죠. 먹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잘 먹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먹었고. 즐기고 탐미할 게 참 많은 도시네요. 네.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좀 다른 게 스페인은 많이 먹었는데도 날씬하고 이탈리아는 많이 먹었더니 역시 쪘고. 그래 무슨 차이냐고. 무슨 차이가 스페인은 왜 그러냐고 대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뭐 진짜 이 벨트 밖으로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뭐 벨트 밖으로 이렇게 배가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요. 알겠습니다. 뭐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마무리 인사는 현지 언어로 해주시나요?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인사가 바로 차오입니다. 차오. 뭐 본주르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라치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꽌도 코스타 얼마입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갑자기. 벼룩시장 가서 뭐 이렇게 뭐 꽌도 코스타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하우머치랑 물어보는 거하고 가격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래요? 꽌도 코스타 그러면 기분 좋아하면서 이제 막 더 싸게 해주는데요. 그럼 기억해야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역시 가장 많이 쓰이는 마무리 인사는 뭐냐? 만날 때도 차오, 끝날 때도 차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역시 같이 동시에 차오하면서 좋겠네요. 그렇게 하시죠. 자, 오늘은 5번째 도시, 영원한 도시, 불멸의 도시, 이탈리아 로마로 함께 떠나봤습니다. 정희섭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차오.